계속해서 프루브 쪽 세션인데요. 간단하게 프루브에 대해서 베이직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일반 사용 프루브 말고요.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프루브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파워레일 프루브라고 해서 요즘에는 파워라인의 동작 전압이 점점 작아지면서 이 동작 전압에 실린 이 노이즈 성분들이 실제 회로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전용으로 써서 좀 작은 미세 노이즈도 완벽하게 좀 잡아낼 수 있는 프루브가 이제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와 달리 이제 커런트 프루브도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커런트 프루브는 클램프 타입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동작 회로를 끊지 않고 전류를 이렇게 클립처럼 해서 이제 감싸서 이제 자기장 성분에 발생되는 그 양에 의해서 계산 역으로 해서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을 많이 썼는데, 얘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좀 있어요. 단점들이 있어서 미세 전류에는 노이즈 성분이 커서 묻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리고 요즘에는 동작 전압일 때랑 그 슬립 모드로 빠졌을 때 이 전류의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이런 다이내믹 레인지가 큰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브가 개발이 돼서 좀 오래돼 있는데 좀 소개가 잘 안 돼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브 베이직입니다. 이 프로브 베이직 설명할 때 항상 이 슬라이드를 사용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회로에 이제 신호를 보기 위해서 프로브를 딱 갖다 댄 그림이죠.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 이 프로브의 정기적인 특성이 이 회로에 인가가 됩니다. 병렬로 이 회로를 뭔가 하나 추가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브의 특성이 이 회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프로브 로딩 이펙트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뭐 저항 성분의 로딩이 가장 크겠죠. 이제 전류가 손실이 되는 양만큼. 그리고 뭐 캡 성분에 의한 성분, 이제 밴드위스가 올라가게 되면 캡 성분, 그리고 이제 싱글 핸디드에서는 이제 그라운드 리드에 의한 L 성분,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루브를 이제 등가적으로 이제 회로를 그리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RLC 회로로 등가 회로가 구성이 되고요. 가장 이제 큰 게 이제 저항 성분이죠. 저항 성분에 그리고 기생하는 캐패시터 성분이 있겠고, 그리고 패시브 프로브일 경우엔 이제 그라운드 리드에 의해서 발생되는 큰 L 성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분들에 따른 이 로딩 임팩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저항 성분이죠. 레지스티브 로딩 임팩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얘는 이제 예전에 많이 보셨던 그림이에요. 전압의 이제 디바이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스에 5V가 펄스가 들어오는데, 소스 저항은 이제 110kΩ일 경우에, 그리고 이제 로드 패시브 저항은 일반적으로 이제 1메가옴짜리를 많이 쓰죠. 1메가옴일 경우에 얼마의 로스가 발생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볼테이지 디비더 이제 공식이죠. 그래서 총 저항분에 이제 걸리는 저항 곱하기 이제 전압, 입력 전압 하면 한 10% 정도 이제 로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로스를 이제 로딩 이펙트를 줄이려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분모가 되는 저항 성분이 크면 클수록 이제 저항이 로스가 적어지겠죠. 이렇게 레커멘드 해드리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한 10배 이상은 가져가서야 안정적으로 신호를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밴드위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인풋단에 이 인풋 임피던스가 주파수가 커지면 당연히 떨어질 거잖아요. 얘가 점점 작아지면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프로브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들은 한 가지 프로브로 모든 신호를 찍기를 원하시는데, 실제 이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신호에 맞는 적절한 프로브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이런 이 로딩 이펙트가 가장 문제되는 회로가 이제 뭐 미피 신호 같은 경우에 있겠죠. 그래서 LP 신호를 잡을 때 이제 프로브의 그
인풋 임피던스가 작은 걸 쓰게 되면 신호가 제대로 안 찍히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EMC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걔네들은 이제 그 커맨드 그 라인에 풀업 저항이 달려버리게 되면 풀업 저항은 기본적으로 뭐 수 K 옴을 달려버리기 때문에 신호가 제대로 안 나오게 되고 동작이 바뀔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저항 성분에 대한 이 로딩도 잘 이해를 하셔서 프로브를 선택하실 때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캐패시티브 로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호가 이제 눕게 되는 거예요. 캡 성분은 뭐 충방전하는 소자이기 때문에 밴드위스를 깎아먹게 되는 게 가장 큰 큰 영향이고요. 그리고 라이즈 타임도 따라서 같이 눕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R 성분을 크게 가져가고 싶은데 R 성분을 키우게 되면 기생하는 캡 성분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좀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 기술에서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인풋 임피던스를 크게 가져가면서 캐패시터 성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뭐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 성분, 인덕티브 로딩은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범용으로 사용하는 패시브 프로브가 싱글 엔디드 프로브인데요. 그라운드 리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여기 보시면 밀리미터당 1나노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L 성분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L 성분이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링잉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루프 자체가 이제 커지게 되잖아요. 신호 라인하고 그라운드 라인의 이 루프가 커지게 되므로 이 주변에 발생하는 이 성분들이, 주파 성분들이 많이 타고 들어가겠죠. 안테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15cm 그라운드 리드 말고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그 그라운드 리드로 쓸 수 있는 그 액세서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칼팁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신호를 이제 찍을 때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그라운드를 최소화해서 신호를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임피던스라고 해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이게 상수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근데 얘는 DC일 때 값이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주파수가 이제 동작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서서히 떨어지다가 이제 수렴하게 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옴 정도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이 제품은 지금 2기가짜리 싱글 엔디드 액티브 프로브인데요. 그래서 내가 찍는 신호의 빠르기, 신호의 주파수 성분에 따라서 임피던스 값이 이렇게 바뀐다는 걸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간단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패시브 프로브의 로딩 임팩트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패시브 프로브 동일한 거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확인할 수 있고요. 첫 번째는 프로브 하나만 연결을 해서 신호를 하나 찍고 그리고 같은 위치에 프로브를 하나 더 달고 다시 찍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브 하나일 때랑 두 개일 때랑 이 지금 신호가 디그레이션 되어 있는 그 정도가 이제 이 프로브가 가지고 있는 로딩 임팩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체크상으로 하나 넣어드린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실제 예로 그라운드 리드를 지금 15cm짜리를 섰을 때랑 그리고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이제 스프링 그라운드 같은 짧은 이제 그라운드를 섰을 때 신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보라색이 실제 신호거든요. 노란색이 소스 신호이고. 그래서 이렇게 라이즈 타임도 많이 쓰게 되죠. 쓰게 되고 이렇게 흔들리는 이 링잉 현상이라고 하는 성분도 많이 제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 성분을 줄여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된 원인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공진 주파수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 L 성분이 커지게 되면 공진 주파수가 더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프로브가 뭐 500메가짜리인데 이 공진 주파수가 500메가 안으로 프로브 동작 대역 안으로 들어와 버리게 되면 공진 주파수라는 게 임피던스 성분이 가장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더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고 로딩 이펙트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진 주파수 대역이 실제 프로브 밴드위스보다 바깥으로 나가 있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제 하이스피드 시그널을 프로빙 할 때 이제 고려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스코프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디폴트로 패시브 프로브가 채널 수만큼 딱 제공이 돼요. 그런데
스코프는 뭐 4기가, 5기가 제품을 사셨는데 패시브 프로브는 일반적으로 500메가 이렇게 제공이 되잖아요. 근데 그 500메가짜리로 뭐 1기가, 2기가 신호를 그냥 찍어버리면 당연히 신호가 제대로 안 나오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밴드위스를 가장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나온 액티브 프로브가 한 30기가 제품까지 나와 있는데 프로브 성능을 올리다 보면 사용성이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크기도 작아지게 되고, 그다음 프로빙하는 그 팁 자체의 그 바늘 같이 팁도 굉장히 얇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용성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커넥티비티가 떨어지게 되면 엉뚱한 신호가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프로브 로딩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이제 프로브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신호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브 밴드위스라는 거는 밴드위스 개념은 다 아시겠지만 이 신호가 3dB, 개인이 3dB 떨어지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1기가 제품이라고 보시면 1V를 넣었을 때 한 0.7V 정도 찍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호를 이렇게 넣게 되면 프로브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신호가 작아지게 되고, 그리고 밴드위스에 따라서 지금 사인판은 이제 다른 하모닉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호만 작아지게 보이는 거지만, 이제 하모닉 성분들이 있는 제품들은 하모닉이 다 잘려버리기 때문에 아예 다른 신호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프로브 밴드위스는 시그널 밴드위스의 뭐 3배에서 5배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밴드위스에 따라서 어떻게 이 신호가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원 소스는 라이즈 타임이 525 피코 세컨드짜리 신호인데, 얘를 500MHz짜리 패시브 프로브로 찍게 되면 라이즈 타임이 지금 700 피코로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얘가 최대 찍을 수 있는 라이즈 타임이 700 피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프로브랑 스코프의 밴드위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노트가 저희도 좀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좀 자료를 더 추가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패시브 프로브를 위주로 프로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그러면 저희 파워레일 프로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레일 프로브는 이제 예전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50옴 동축 케이블을 이제 까서 이제 많이 찍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찍다 보니 50옴 동축 케이블은 50옴이잖아요. 인풋 임피던스가. 그렇기 때문에 로스가 좀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밴드위스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에 이 DC 커플링 캡을 달고 많이 회로를 구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 출시한 제품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 보시면 얘가 잘 안 보이시는데 10mV per 디비전이에요. 이 스케일이 한 칸이. 그래서 얘는 한 20mV 정도 되는 이 신호를 확대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노이즈가 밑에 보이시는 거랑 확연하게 다르게 보이시죠? 깔끔하게 노이즈가 이제 이 리플 노이즈를 트리거링이 될 정도로 신호를 깨끗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브들 중에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제 파워레일 프로브라고 해서 이 DC 파워에 실린 노이즈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브고요. 얘의 특성은 간단하게 보시면 노이즈가 작습니다. 일단 이 어테뉴에이션 레이쇼가 1:1이에요. 그래서 신호를 받아서 뭐 감쇄시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 증폭이 없죠. 일반적으로 패시브 프로브는 10:1 프로브이기 때문에 신호를 10분의 1로 줄여서 입력을 받고 스코프에서 다시 10배로 키우거든요. 그때 같이 노이즈도 커지기 때문에 노이즈가 커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로브에 노이즈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 오실로스코프 프레임 노이즈의 한 10% 정도밖에 추가가 안 될 정도로 적은 노이즈 레벨을 가지고 있는 프로브입니다. 그리고 라지 옵셋 레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DC에 실린 전압을 보시려면 DC 커플링 AC 커플링에서 DC 블럭 캡을 써가지고 얘를 이제 옵셋을 없앤 후에 가운데 놓고 이제 많이들 보시는데
얘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오실로스코프에 있는 옵셋을 이용해서 신호를 끌어내려서 많이 봅니다. 근데 오실로스코프가 제공하는 옵셋은 맥시멈 1V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사용하는 이제 동작 레인지가 뭐 큰 전압은 뭐 12V, 24V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루브에서 옵셋 레인지를 줄 수 있는 프루브예요. 그래서 얘를 꼽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프루브 스코프의 옵셋에서 프루 옵셋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를 큰 신호도 이제 다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DC 상태에서 인풋 임피던스가 50kΩ이기 때문에 그냥 50ohm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지금 1000배 정도 크잖아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이 DC 레벨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저희 오실로스코프 포트폴리오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이제 오실로스코프들이 있는데 저 프루브랑 이제 가장 잘 맞는 프루브가 이제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S 시리즈 프루브인데요. S 시리즈 프루브가 이제 저희 그 오실로스코프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10비트 ADC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ADC가 일반적으로 오실로스코프는 8비트를 사용을 하는데 10비트로 2비트가 올라가면서 정확도는 이제 4배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풋단에 새로운 이제 부품들을 써서 이제 인풋단의 노이즈를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브를 가지고 이제 많이 저희가 데모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지금 호환되진 않고요. 지금 이 파워레일 프로브를 사용할 수 있는 스코프가 이 S 시리즈하고 여기 지워져 있는데 9000 시리즈가 있고요. 그리고 6000, 4000, 3000T 시리즈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스코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설명드렸던 것처럼 로우 노이즈 프론트 엔드를 가지고 있고 10비트 ADC를 써서 노이즈 레벨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정확도를 높였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입력단에 하드웨어적인 리미트 필터가 달려 있어요. 20메가, 200메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호 처리 기반이 아닌 하드웨어 로우 패스 필터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신호를 보실 때 더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FT와 같은 이 주파수 성분을 볼 수 있는 매스 기능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주파수 측정을 하실 때 쉽게 보다 더 잘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모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파워레일 프로브가 나오게 된 이 배경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동작 레벨이 작아졌다는 게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예전에 뭐 5V 동작 레벨을 했을 때는 뭐 10% 오차만 적용을 하더라도 매우 큰 값이었죠. 허용 오차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지금은 동작 레벨이 뭐 3.3, 그 다음에 이제 1.8, 그 다음에 1.2, 0.7V까지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0.7V까지 떨어지면 그리고 오차도 10%에서 1%로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측정 시스템으로 측정을 했을 때는 이미 노이즈에 묻혀서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mV, 20mV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노이즈에 묻히게 되면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점점 이 고주파 성분들, 회로 동작하는 주파수도 빨라지고 클럭도 빨라지면서 이 고주파 성분들의 노이즈가 이제 신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잡아내기 위한 적절한 프루브가 필요하게 돼서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 노이즈 레벨을 측정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이제 주요 컨셉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노 노이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레벨에 대해서 얼마나 옵셋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로딩 이펙트랑 이 연결성이 얼마나 좋은지 고려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밴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이즈인데요. 노이즈는 이렇게 깨끗한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프루브 단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와 그리고 얘를 디지털로 변환을 할 때 ADC에서도 발생되는 노이즈가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신호에 커플링이 되게 되면 이런 깨끗한 신호가 이렇게 노이즈한 신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원 신호를 가깝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노이즈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 방법은 전부 다 동일해요. 갖고 계신 스코프에 이 입력 채널을 다 그냥 오픈을 시키고요. 원래는 뭐 50분 터미네이션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냥 오픈을 시킨 상태에서 내가 사용할 이 스케일, 전압에 대한 스케일로 세팅을 하시고 이 측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그램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히스토그램, 버티컬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이 레벨의 이제 값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 값도 측정하고 민맥스 값, 그다음 표준 편차 값을 측정을 해서 각각 스케일마다 그 값들을 적으면 그게 노이즈 레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이즈 레벨은 픽투픽 값을 측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이 스코프의 데이터 시트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단 조건은 뭐냐면 이 동작 밴드위스에 따라서 값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이 이 밴드위스 기준으로 이 스케일마다 노이즈 레벨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스코프들을 다양하게 갖고 계시면 이 중에 뭐 제일 노이즈 레벨 좋은 놈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측정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밴드위스를 다 동일하게 맞춰 놓으시고 측정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비교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각각 비교를 해서 이제 결과를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 S 시리즈가 지금 4기가 밴드위스에서 측정을 했을 때 이제 가장 작게 한 153 마이크로볼트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두 번째로 이제 프로브도 이제 노이즈 작은 놈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저희 이제 파워레일 프로브로 측정한 신호고요. 그리고 이제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타사 프로브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것도 이제 제가 데모할 때 저희 패시브 10대1 패시브 프로브하고 저희 파워레일 프로브하고 비교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예에서 나온 결론은 노이즈 레벨이 낮은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10대1 프로브보다는 1대1 프로브를 쓰셔야 노이즈 측면에서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측정 방법에서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밴드위스 리미팅이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을 풀 스케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가 화면에 꽉 차게끔. 그렇게 해야 얘가 스코프가 가지고 있는 ADC의 그 성능을 최대로 다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가장 작은 노이즈를 오차를 가장 작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버리징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에버리징은 트리거가 된 횟수만큼 그러니까 내가 만약 에버리징을 5개를 한다. 그러면 트리거 5번에 잡힌 신호 5개를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을 내기 때문에 랜덤하게 발생하는 그 랜덤 노이즈 성분은 날아가겠죠. 그렇게 해서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밴드위스 리덕션은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FFT를 돌려서 주퍼 성분을 보면 지금 4.2기가일 때랑 2.5기가일 때랑 발생되는 노이즈 성분이 아예 이제 차단을 시키는 거죠. 밴드위스 리덕션을 해서. 그래서 실제 예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2.5기가 밴드위스 대비해서 이제 20메가 밴드위스 리밋을 걸게 되면 지금 45mV에서 30mV로 이제 줄어드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밴드위스 리밋을 걸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점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2.5기가로 보셨을 때는 이제 이 신호에 이제 껴있는 이제 고주파 노이즈 성분들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얘를 20메가로 이제 리밋을 걸어버리게 되면 이제 다 깎여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예전부터 오실로스코프에 20메가 그 로우 패스 필터를 제공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파워 제시던 분들이 걔를 걸면 신호가 깨끗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측정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기준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파워레일 측정할 때 20메가 밴드위스 걸어라 이런 건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실 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노이즈가 회로에서 발생한 거다라고 하면 이렇게 걸어서 측정하시면 안 되겠죠. 회로에서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근데 내 회로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 요소, 뭐 장비에서 발생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비교해 보실 수는 있는데 그냥
노이즈가 작게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딱 걸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 스케일링을 쓰셔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보시는 게 이제 버티컬 스케일 대비 오실로스코프의 노이즈예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노이즈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파워의 그 DC 노이즈를 보시는 구간이 대부분 이제 미세한 미세한 볼테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이제 노이즈 성분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스케일이 얘네 두 개 값이 동일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2mV 스케일까지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정을 1mV 스케일로 설정을 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신호 처리해서 2배로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하드웨어적인 거는 2mV까지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데이터 시트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코프가 하드웨어적으로 몇 mV까지 지원하는지도 한 번씩 확인할 기회가 되실 것 같고요. 각각의 이 노이즈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풀 스케일로 항상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버티컬 스케일을 이제 10mV로 설정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세로축은 8칸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풀 스케일은 80m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측정한 값 111 마이크로 볼테이지가 되는 거고, 얘를 만약에 반으로 줄였다, 스케일을 20mV로 이제 키웠다라고 하면 이렇게 노이즈 자체가 이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이즈가 레벨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ADC를 풀로 활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측정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좀 고려하셔서 측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옵셋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옵셋을 어떻게 줄 것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DC 레벨을 보시기 때문에 신호를 이제 끌어당겨서 이제 보시잖아요. 거기에 실린 노이즈만 보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걔를 확대를 해서 스코프 가운데 놓고 신호를 확대해서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스코프에서 제공하는 이 옵셋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코프의 옵셋은 이 볼테지 스케일을 바꿀 때마다 바뀌어요,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빼고 스코프 말고 프로브에서 제공하는 옵셋을 가지고 세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옵셋을 못 주게 돼서 신호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DC 블럭 캡을 써가지고 많이 썼었어요. 근데 그렇게 쓰게 되면 DC 성분뿐만 아니라 이제 그 DC에서 수헤르츠, 수백 헤르츠까지의 그 성분도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드리프팅이라고 하는 신호가 흐르는 현상이 이제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이 파워레일 프로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파워레일 프로브로 측정한 이제 결과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파워레일 프로브로 찍은 신호. 그래서 지금 옵셋을 이제 줄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슬라이드가 지금 설명하는 건 뭐냐면요. 파워레일은 지금 24V 플러스 마이너스 24V 옵셋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N2796A라는 이 액티브 프로브는 12V 옵셋을 줄 수 있는데, 이 옵셋 레인지는 뭐 내가 원하는 신호를 찍을 수 있는데 충분하다고 하면 이 어테뉴에이션 레이쇼가 작은 걸 써야 이제 노이즈를 작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된 설명을 하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로딩이랑 커넥티비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인풋 임피던스는 50kΩ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한 500Hz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얘도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메가부터는 이제 쭉 떨어져서 여기 보시면 한 1메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는 이제 한 55매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 그 임피던스, DC 임피던스에 따른 전압 측정 결과의 차이를 비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이 사용하시던 이 50옴 케이블에 비해서는 이제 이 파워레일 프로브가 더 높은 출력 전압을 찍어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제공하고 있는 게 이제 1대1 프로브라는 게 있어요. 패시브 1대1 프로브가 있는데 얘는 단점이 이제 밴드위스가 35메가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측정 결과를 이제 비교해 보면 비슷하게 파형이 찍히고 있지만 이제 고주파 성분이 빠져나간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다 설명드렸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입니다. 파워렐 프로브에 대한 특성 정리. 첫 번째로 이제 너무 이제 계속 반복돼서 좀 지루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옵셋을 24V까지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이내믹 레인지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850mV라고 보시면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엑셜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챔버 테스트 같은 것도 가능하죠. 케이블을 길게 해서 챔버 안에 넣고 측정을 하시면 되니까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는 지금 이렇게 케이블 앞단을 까서 이렇게 솔더링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이 찍어야 되는 포인트에 이제 너무 포인트가 작게 되면 이제 솔더링을 하기 힘드시다는 고객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브라우저 타입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이제 브라우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액세서리들이 나와서 이제 측정 측정 솔더링 프로빙 하기가 편해지시면 질수록 이제 밴드위스가 점점 떨어진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켓 타입도 한번 이제 나올 예정이었는데 얘는 아직까지 이제 일정은 이제 안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측정 팁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는 뭐 그냥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잔상 모드라고 하죠. 퍼시스턴스 무한 잔상 모드를 이용해서 이제 신호를 이제 나쁜 신호 같은 것들을 이제 구별하는 문제되는 신호 파형을 찍어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셔가지고 쓰시면 이제 많이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히스토그램은 이제 나온 이 측정값 버티컬이랑 이제 호리젠탈 두 가지로 칠 수가 있는 거고요. 버티컬로 이렇게 치게 되면 이 각각의 나오는 레벨에 대해서 이 통계적인 값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밑에 값들이 나오게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온 값도 표시가 되고요. 평균값도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값 각각의 값들이 이제 명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측정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FFT가 있습니다. 패스트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오실로스코프는 시간에 따른 이제 전압의 변화를 보여주는 장비인데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이 주파수에 따른 이 크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그 DC 레벨을 잡았는데요. 그 안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FFT를 돌려서 보게 되면 주파수 성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파워 쪽을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주파수 대역마다 이제 의미하는 노이즈들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수 헤르츠에서 1kHz 미만의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 전원 노이즈나 아니면 SMPS에서 발생하는 스위칭 노이즈라고 많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 kHz에서 1MHz 언더의 노이즈가 잡혔다. 그러면 DCC 컨버터 회로에서 발생되는 노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메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회로 자체에 있는 이제 크리스탈이나 레퍼런스 클락이 타고 넘어 들어왔다라고 많이들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코어 쪽에서 땡겨갈 때 발생하는 노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FFT를 써서 얘를 많이 활용하시면 디버깅 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호환성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장비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호환성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데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실로스코프 노이즈 레벨 보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2mm 볼트 퍼 디비전으로 지금 채널 1번을 설정을 했고요. 지금 프로브는 이제 최대 밴드위스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픽투픽을 한번 측정을 해보면 지금 한 2.5mV 정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스케일을 바꿔가면서 이제 사용하실 스케일에 대한 노이즈 레벨을 측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5mV로 올렸더니 한 2.7mV로 좀 커졌죠.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밴드위스가 8.4기가잖아요. 이제 밴드위스를 한번 낮춰보면 밴드위스를 4기가로 낮추게 되면 눈에 띄게 이제 노이즈 성분이 많이 줄어들었죠. 줄어들면서 지금은 이제 1.5mV까지 떨어지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의 노이즈 레벨을 확인하시면 돼요. 네, 측정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프로브가 가지고 있는 노이즈 성분을 좀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500메가 패시브 프로브예요. 얘를 이제 1번 채널에 연결을 할 거고요. 네, 지금 이제 프로브 노이즈 보고 계시죠? 그래서 패시브 프로브를 연결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입력되는 500메가짜리이기 때문에 채널 1번이 이제 500메가로 일단 제한은 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장비는 지금 4기가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 22mV 정도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하게 될 게 이렇게 나와 있는 파워레일 프로브인데요. 앞에는 이제 이 SMA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2번 채널에 연결을 하고요. 동일하게 10mm로 설정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프로브 자체의 노이즈를 작은 거를 써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데모 보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얘는 그냥 3.3V에 앞에 오실레이터 두 개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10메가 오실레이터 하나, 125메가짜리 달아서 얘를 이네이블을 시키면 3.3V의 커플링이 되게끔 회로를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 보드를 이용해서 실제 노이즈가 어떻게 잘 찍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얘를 이제 넣게 되면 프로브가 이제 꼽히게 되면 이 프로브의 옵셋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계속 당기면 계속 신호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게 옵셋이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파워레일을 측정하실 때는 내가 몇 볼트 찍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옵셋에 바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 얘는 지금 3.3V짜리를 찍을 거니까 3.3V를 일단 넣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시면 지금 신호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얘는 3.3V에 노이즈가 실려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현재는 지금 노이즈 지금 오실레이터를 하나도 켜지 않은 상태고요. 제가 이제 10MHz 오실레이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얘 이제 간격 재보면 이제 10메가 나오게 되는데 이 10메가 오실레이터가 이제 커플링이 된 신호가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제 10메가 출력하고 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식으로 지금 10메가 클락이랑 잘 매칭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밴드위스는 이제 원하시는 신호에 맞게끔 이제 리미테이션을 거셔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버리징 기법도 설명을 드렸는데 에버리징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개를 에버리징을 취했어요. 그럼 여기 위에 16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신호가 빠르게 트리거링이 되면 금방 잡아서 평균을 내서 보여줄 거고요. 신호가 느리게 되면 여기 올라가는 카운트되는 숫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에버리징 하면 좀 줄어들었죠. 좀 줄어들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보여드릴 FFT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FF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FFT를 채널 2번 거랑 그리고 채널 4번에 대해서 동시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스코프들이 터치 스크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요 밑에 보이시는 값들을 이용해서 이제 요 FFT 창을 이제 컨트롤 하셔도 되는데요. 터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원하시는 위치로 가져다가 아니면 이제 확대하실 때도 확대를 하시면 이렇게 쉽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터치를 한번 할 때마다 이제 요 위아래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이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 마크 피크라는 기능이 있어서 내가 이 찍고자 하는 이 레벨에 대해서 이 주파수 값이 얼마인지 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 피크는 기본으로 5개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뭐 원하시면 더 늘려서 세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좀 세팅을 해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하게 보시게 되면 지금 주파수 성분을 확인하게 되면 이제 10메가 클락은 이제 10메가 간격으로 이제 주파수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에 커플링이 되어 있어서 비슷한 위치에서 주파수 성분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클락을 10메가 오실레이터를 꺼보면요. 끄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작을 하는.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데모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뭐 다양한 주파수 성분들이 안 보일 텐데요. 실제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좀 더 리얼하게 나와 있는 이제 주파수 성분들을 보고 이제 각각 성분들에 대해서 디버깅을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파워 레일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데모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이 N2820A라는 제품은 이 미세 전류를 찍을 수 있는 커런트 프로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런트 프로브 타입은 이제 많이 쓰시는 게 이런 타입이실 거예요. 클램프 타입. 이런 타입을 쓰시게 되는데, 이런 타입에 이제 뭐 원리는 보시는 것처럼 뭐 DC는 뭐 홀 이펙트, 그리고 뭐 AC는 이 트랜스포머, 결국 유도기전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자기장 성분을 역으로 계산해서 구해내는 방법이죠. 이런 것들을 썼는데 얘의 단점은 뭐냐면 오랫동안 꼽아 놓게 되면 계속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전류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계속 쌓여서 커지기 때문에 측정하기 전마다 디가우스라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유도된 그 자기장 성분에서 날려버리고 다시 측정해야 되고 이런 이제 불편함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수 미리 암페어에서 이제 수 암페어까지 측정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노이즈 레벨이 좀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그리고 이제 제가 동작 전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파워를 이제 생산하는 분 그리고 생산된 파워를 소비하는 양쪽 사업자가 있는데 파워를 생산하는 쪽은 이제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좋은 소스를 만들어내는가가 이제 관점이 되는 거고 소비하는 이제 업체들은 이제 점점 이 에코시스템이다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휴대용 장치가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얼마나 더 낮은 전류를 써서 오랫동안 가지고 쓸 수 있는지가 주된 관심사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특징이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이제 주된 관심사는 이제 전류 쪽이죠. 그래서 얼마나 낮은 전류를 정확하게 측정할 것인가. 그 이유는 이 동작 전압과 그리고 이제 대기 전류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가 대기 전류는 이제 수미리까지 떨어져 버리고 동작 전압은 뭐 1A, 2A 정도로 이제 커지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어떻게 잘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라는 이 관점에서 이 프로브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동작 전압은 1, 2A 정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대기 상태 아니면 이제 그 수면 모드로 슬립 모드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빠지게 되면 뭐 마이크로 암페어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이 장치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어디를 관점으로 측정하느냐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큰 동작 전압을 측정해서 얘를 확대를 하게 되면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미 노이즈에 묻혀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보게 되면 이 위에가 잘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생각을 해낸 게 이제 이 N2820A라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클램프 타입 2893A라는 제품으로 측정을 했을 때 얘를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노이즈 성분에 신호가 묻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컨셉,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앞에서 설명드린 컨셉을 가지고 이 전체 그림을 보고 원하는 부분의 위치를 확대해서 보겠다.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N2820A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2채널로 동시에 제공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1채널로 제공이 되기도 하는데 2채널로 동시에 제공이 되는 거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큰 전류랑 작은 전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이 1채널짜리로는 동시에는 못 보지만 선택을 해서 바꿔가면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가장 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이 이제 밴드위스가 좀 크지 않다라는 거 이거를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얘에 대해서 컨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우 게인 앰프랑 하이 게인 앰프가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앰프를 가지고 다이내믹 레인지를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이 헤더를 이제 바꿔가면서 쓸 수 있습니다. 얘는 센싱 저항을 가지고 실제 이 센싱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가지고 전류를 계산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앞에 센싱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는 레인지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시는 것처럼 이 MBB라는 이 Make Before Break라는 이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얘는 뭐냐면 센싱 저항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작하는 회로에 이 연결이 끊어야 되잖아요. 끊고 센싱 저항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센싱 저항을 넣게 되면 얘를 빼버리면 회로가 동작을 안 하게 되죠.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이 소켓 타입의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측정할 곳곳에 다 박아 놓게 되시면 얘는 기본적으로 쇼트예요. 그냥 동작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얘를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소켓이 들어가면서 여기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금속 부분을 누르면서 얘를 오픈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얘가 오픈이 되고 이 헤드에 있는 저항으로 전류가 흐르게끔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냥 제 MBB를 모두 박아 놓고 그냥 동작을 시킨 상태에서 측정 포인트만 바꿔가면서 측정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BB 인터페이스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쇼트되어 있는데 얘가 소켓이 들어가면서 눌러지면 이제 오픈이 되면서 이제 패스가 바뀌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R센스 저항을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N282A랑 2824A는 고정된 저항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20mΩ, 하나는 100mΩ. 센싱 저항값이 그냥 고정돼 있어서 얘네들을 이제 기존 동작을 할 때 그냥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로에 따로 센싱 저항을 달아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N2825A라는 유저 디파인 헤더가 따로 있습니다. 이 유저 디파인 헤더는 안에 쇼트가 되어 있고 저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용자가 설계한 회로에 센싱 저항을 달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센싱 저항 크기를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동작 전압이랑. 그래서 측정되는 동작 전압을 고려해서 이제 센싱 저항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너무 큰 저항을 그냥 달아버리게 되면 앰프 쪽으로 그냥 전압이 크게 걸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주의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는 이 N2825A 유저 디파인 헤드를 이용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헤더들의 특징을 정리해 놓은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게 20mΩ 그리고 100mΩ 이제 유저 디파인으로 나눠져 있고요. 20mΩ일 때는 이제 동작 레인지가 250 마이크로암페어에서 5암페어까지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100mΩ일 때는 50 마이크로에서 2.2암페어까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센싱 저항 셀렉션을 하기가 어려우시면 저희가 따로 엑셀 시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동작 레인지의 전압을 측정하실 거면 이제 값을 입력을 하면 얼마짜리 쓰셔야 되는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 쪽에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장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휴대폰 배터리와 같이 이제 모바일 제품에 대한 이 동작 전류를 측정하는 데 좀 포커싱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큰 동작 전압하고 작은 동작 같이 동시에 있는 그런 제품을 사시면 되고, 그 클램프 타입에 비해서 이제 얘는 그냥 걸어놓고 계속 측정하실 수도 있어요. 뭐 캘 한 번만 해놓으시게 되면 그런 문제 좀 없고, 노이즈 레벨이 작기 때문에 작은 전류까지도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측정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얘는 앞에 보신 것처럼 두 채널을 동시에 사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1번 채널이 이제 줌인 채널이 되는 거고요. 2번 채널이 줌아웃 채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줌인 채널과 줌아웃 채널에 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이 부분을 지금 얘가 이렇게 이 정도 포션으로 이제 확대해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이제 너무 키우거나 뭐 너무 줄이게 되면 얘가 레인지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표시가 또 바뀌겠죠. 세츄레이션이 됐다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새로운 측정 항목이 하나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 2820 커런트 프로브를 띄우게 되면 이 메저먼트에 이제 측정 항목이 하나 추가되는데요. 이 배터리 용량을 알 수 있는 그런 측정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저라는. 그래서 시간당 소비되는 이 전하량을 이제 계산을 해주는 이 측정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줌인, 스코프의
줌 기능 있잖아요. 줌 기능을 보시면 이제 원하시는 구역에 이제 확대해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구역만 게이트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인피니 비전이라는 제품에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 제품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동일하게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드리면 이미 센싱 저항이 박혀 있는 놈을 쓰실 때는 자동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뭐 그냥 쓰시면 되고요. 유저 디파인 헤더를 쓰실 때에는 내가 얼마짜리 저항을 센싱으로 쓸 건지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입력을 넣어 주셔야 그거에 맞게끔 계산이 돼서 전압값이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 채널, 원 채널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기본 구성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헤더가 3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와 같이 그라운드가 따로 없는 제품들은 이 그라운드 리드를 연결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더 노이즈 측면에서 좋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5개의 이제 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어를 이용해서 솔더링을 해서 측정도 하시면 되고, 아니면 MBB 그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구성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민맥스 커런트 레인지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각각 20mm ohm이랑 100mm ohm일 때 동작 레인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센싱 저항 값을 이제 얼마를 썼느냐에 따라서 레인지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요 밑에 센싱 저항을 셀렉션하는 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그 허용 와트수도 중요하죠. 저항이 타지 않기 위해서 허용 와트수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온도에 따른 그 보상 계수가 좋은 높은 놈, 그런 놈을 쓰셔야 되고, 여기 뭐 버든 볼테지라고 해서 버든 볼테지 계산하는 것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이 발생되는 로스, 저항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 전압의 로스들 얼마나 이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예, 호환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케이블을 이용해서 지금 이 센싱 저항 이용해서 챔버 테스트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얘는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된 기능이 이 커런트 프로브지만 앞에 굉장히 그 높은 이 인풋 임피던스를 갖는 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1.5기가의 큰 임피던스를 갖는 저항 성분이 있기 때문에 매우 낮은 전압을 측정하는 이제 볼테지 프로브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커런트 프로브는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